굿모닝 OBS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희망 나눔 99.9. 오늘 첫 손님으로 가난한 노동자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청년 법학도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의 사건들을 도맡았던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김칠준 변호사 저희가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주셨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또 많은 굵직굵직한 또 사건 사고들 뭐 맡고 계시고 또 과거 이력을 이따가 뭐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변호사님과 얘기하겠지만 정말 과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변호사님 우선 이 김칠준 변호사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른 건 인권 변호사, 이게 생각이 나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좀 대학 들어가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한 계기가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사실 법대 들어갈 때만 해도 인권 변호사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광주에 내려갔었는데 그때가 1977년이어서 예.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유신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네. 광주 YMCA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 강연 내용이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예.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얘기들. 예. 예. 그때 그 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동일방적 사건이었는데 예.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구사대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뭐 똥을 뿌리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연행에 저항해서 차 밑에 바퀴 밑에 들어가고 하는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중들도 그러니까 열띤 분위기에서 그거에 호응하고 예. 또 뒤풀이 자리에서 뭐 갔더니 서울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를 곰곰이 이제 고민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스스로 소위 사회과학 서적들을 혼자, 저는 뭐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찾아보고 우리 사회 구조와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그 가난한 변호사가 되어야 비로소 이 시대에 그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머릿속에 그래 가난한 변호사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소위 고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이 변호사님의 이력을 좀 감안을 하면 당연히 대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운동권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세요? 뭐 예. 어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뭐 학생 운동이 아주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제 주변에 학생 운동 하던 친구가 있긴 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런 제안 같은 건 없었고 계기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좀 날선 토론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서 뭐 심지어 네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모두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라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 혼자 그래? 뭐 공부해보지 해서 소위 경제 또는 정치, 역사 이런 부분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뭐 스스로 저 자신이 조금씩 각성해 갔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근데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운동 서클에 관여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고시 합격한 직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합격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현황과 법률, 노동법, 기타 이제 사회과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런 체계적인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론을 이제 예. 마련하셨군요. 예. 그때부터 뭐 철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시기가 한 1년 뭐 짧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예, 제가 이 87년도에 사실 합격했는데 그래서 제 그 지식 수준은 의식 수준은 87학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학생들 중에 이제 공안 사건으로 구속됐던 학생들을 변론하다 보니 예. 당시에는 공소장의 모두 사실에 어떠한 책을 읽고 의식화되었다라는 게 항상 모두 그죠. 사실에 적시되는데 예. 거기에 나열된 책들이 제가 다 읽으셨던. 불과 이 변호사 되기 참. 직전에 읽었던 그래서 저는 그 의식 수준이 87학번이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청계천에서 노동자로도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를 좀 보듬어 안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었죠. 뭐 마음이야 아까 그런 그 문익환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각성을 했다고 치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검정고시를 좀 일찍 붙었습니다. 최연소 합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합격했을 때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다니고 있어서 그러던 차에 이제 형님이 그 소위 제품 옷을 만드는 공장 일을 하셨어요. 근데 유류 파동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청계천의 청계시장에 3층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옷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미싱사와 시다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머물면서 형님 일을 도와줬었죠. 예. 그래서 청계 거기 평화시장이죠. 평화시장에 쭉 1층, 2층에 옷 만드는 그러니까 옷 파는 데 위에는 항상 공장이 있었고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위 일하는 사람들과 물론 뭐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지만 그런 삶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면서 내 또래 그러니까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두세 살 많이 든 그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고 예. 그다음에 이후에도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 교회가 소위 그 뭐 전태일 씨가 다녔던 교회를 우연히 모르고 예.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인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의 변호사라고 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노동인권 변호사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됐던 예.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변호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9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90년도인가요? 예. 근데 왜 굳이 수원이었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소위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를 지향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뭐 박원순 변호사님 예. 또는 뭐 그 선배 변호사님을 그 소위 인권 변호사 1세대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예. 그 1세대 변호사님들은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주로 권력에 좀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들을 했고 예. 따라서 활동 무대가 당연히 서울 중심이었고 중앙 정치 무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87년도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88년, 89년 연수원 다니면서 논의가 이제 변호사도 지역으로 내려간다. 뭐 소위 분하르도 운동 같은. 예.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예.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을 노동자 밀집 지역인 마산, 창원
또는 안산 이런 몇 군데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신혼이기도 해서 마산까지 가기는 힘들다 해서 이제 예. 안산을 타겟으로 해서 안산 지역에 그 공단을 좀 제 그 활동 영역으로 삼고 이제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안산에 법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산에 이제 그 제 와이프랑 같이 딱 갔더니 너무 황량한 벌판에 공장만 있어서 도저히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하기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결국은 그 변호사라는 것은 노동자들과의 접근성 때문인데 수원 법원까지 1시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다면 그 접근성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 버스 타고 수원 법원까지 한번 가보자 예. 해서 갔더니 딱 5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차이로 이제 수원에 5분 정착을. 차이로 그렇다면 이 정도 접근성이라면 법원이 있는 수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예. 해서 연고도 없는 이제 수원에서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원에서 변호사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것은 안산, 안양, 평택 이런 곳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쪽 사건들 거의 제가 이제 전담하다시피 했었죠. 예. 저희 지금 희망 나눔은 99.9 저희 김칠준 변호사님 모시고 인권 변호사의 삶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아무래도 이 인권 변호사로서 변호사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영화 그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좀 많았는데 우선 뭐 그때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수원에서 출발은 했지만 세상에 알려지거나 소위 이제 언론 매체에 제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노동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했던 측면도 있었지만요. 92년도인가 91년, 92년 그 어간일 텐데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두 번째, 일곱 번째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는 분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상하다. 좀 이 사건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너무 젊은 변호사고 어마어마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의 피의자를 변론한다는 게 내켜지지도 않고 두렵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들린 바에 의하면 이미 TV 카메라 앞에서 슬슬 자백까지 다 해놓은 상태여서 그렇다면 진범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변론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그 친구하고 상의를 하니까 인권 변호사니까 당연히 맡아야지. 네가 안 맡으면 누가 맡느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안양경찰서였었는데요. 거기에 접견을 하러 갔었습니다. 처음 얘기를 듣는 동안은 한 50분 가까이 자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듣는 도중에 좀 이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백하고 기자들한테 했다는 내용을 제가 메모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저한테 술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네요, 그거?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사실은 그 범행이 있기 일주일 전에 아들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족한테 들었고 아들이 태어난 날이에요. 아들이 태어나기 열흘인가 일주일 전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생각해 보더니 그날이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제가 생각한 것이 이건 주입된 기억일 뿐이다. 그리고 주입시킨 형사가 아들이 태어난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엮어서 주입시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접견을 딱 상담을 멈추고 당신은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다 물러나라 하여놓고 나서 이제 당신은 비록 이제 그동안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도 사실대로 얘기해라.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사실은 내가 안 그랬습니다. 경찰들 다 빠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억울하게 허위자백했구나라는 것을 했고 결국 뭐 그 이후의 과정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예. 결국 본인이 부인했고 증거가 없고 해서 그 사건에서 살인죄 혐의가 벗어진 경우가 두 번째, 일곱 번째였고 예. 또 얼마 있다가는 또 유명한 김종경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나중에 자살한 사건이거든요. 이분은 소위 이제 미국에서 살던 어느 한국 분이 꿈속에서 살해하는 걸 봤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 사람 집 앞에서 거의 뭐 이렇게 그 숙식을 하면서 지켜보고 여러 군데 뭐 제보도 했었는데 다들 미친 소리라고 해서 그걸 신경을 안 썼는데 마포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포 경찰서가 덜컥 그 말을 믿고 김용경 씨를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고문 수사를 한 거예요. 관할도 아닌 마포가. 예. 화성 내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다 알려져서 그 사람 말은 못 믿는 상황이었는데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이제 공을 다투기 위해서 데려다가 허위 자백을 받았던 예. 사건인데 결국 그것도 이제 제가 맞고 허위 자백임이 밝혀져서 예.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받은 상태였는데 또 한 20여 년이 10몇 년이 지나서 이때 제보했다는 그 사람이 소위 인터넷에다가 이 허위 내용을 또 올린 거예요. 그 달빛 소나타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드라마도 만든다 어쩐다 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진범인 거 맞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려서 이제 이때는 본인은 이제 이미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니어서 가족 아들과 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제발 좀 막아달라 해가지고 그 일체 그 온라인 상에서 이런 것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하고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예.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국내에 없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노동 쪽보다는 사회적 현안들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됐던 알려졌던 이유였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왜 저희가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포함하고 하면서 이 우리 사회 인권 문제가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워낙에 당시에 인권 보호 장치가 정말 허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범이 잡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좀 부끄러운 사법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었지만 제가 변호사 시작하던 당시만 해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고문 수사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었고요. 제가 맡았던 상당수의 사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대부분도 법정에서의 첫 변론과 주장은 어떠한 인권 침해 고문을 당했는지라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 역전파 살인 사건 무슨 살인 사건 이런 중대한 사건일수록 이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는 약간의 가혹 수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조폭 살인 사건조차도 제가 고문 가혹 수사 주장을 열심히 했더니 그 강력부 검사들이 김칠준 변호사가 공안 사건, 인권 사건에서 그런 주장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조폭 사건을 공안 사건 변론하듯이 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고요. 아니 그 살인 사건이든 일반 양심수 사건이든 인권은 다 같은 인권이고 수사관이 지켜야 될 원칙은 동일한 것이지 거기에 공안 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항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수원 역전파 살인 사건인 거죠. 예. 근데 진짜로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진짜 시국 사건을 많이 맡은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면서도 특이하게 살인 사건을 뭐 30여 차례나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돼서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알려져 않았던 많은 살인 사건을 제가 이제 맡았었는데 다만 이제 법원은 일반 절도나 폭력 사건 이런 거에 비해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그 비교적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실제 진실이 아니다 할 경우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가능성이 솔직히 일반 폭력 사건보다는 좀 더 수월했던 것이 그만큼 살인 사건의 엄중함 때문에 증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좀 더 엄격하게 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은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원칙주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좀 이게 변호사 일 하시면서 그런 게 오히려 좀 피해로 다가올 때는 없었습니까? 원칙주의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그냥 제가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뭐 관대하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사무실 운영이나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근데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바운더리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호사의 직을 걸고 또는 제 삶을 걸고 그 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선이 때로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인권의 원칙과 부합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매사에 뭐 제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이 바운더리는 어떤 인간의 가치 본질에 관한 겁니다. 본질에 관한 것이 가장 인권의 문제하고 이제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가치죠. 저희 지금 희망 나눔 99.9 오늘 첫 코너 시간인데요. 첫 손님으로 김칠준 변호사님 모시고 인권 변호사의 삶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2025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에게 이게 좀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인권 문제, 뭐 노동 인권의 현주소,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벌써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정식으로 내걸고 이제 36년이 지났거든요. 한 그 중에 초기 한 10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다뤘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문 수사, 가혹 수사, 신체의 자유의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 각종의 뭐 어떤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양심 사상의 자유, 이런 전통적인 영역의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게 저의 핵심적인 사명이었다고 보면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런 문제가 가장 중심 화두가 되는 시기는 조금 지났고요. 이제 고문 수사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한 2000년대에 들어서 진보적 인권 운동론이라는 담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권이 이제 좀 더 사회권적, 그러니까 소수자 약자의 생활권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뭐 성소수자도 물론 포함되고 장애인 인권, 그 다음에 뭐 여성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의 생존권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권이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존의 권리, 이게 이제 새로운 인권의 담론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2000년대 들어서서 시작된 진보적 인권 운동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진보적 인권 운동론의 화두와 사회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낱낱이 드러내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물론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도 소수자 인권이었어, 그것도 소수의 문제였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고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요구가 우리가 그러니까 편견과
또는 따돌림에서 방치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혹시 차별은 없었는지 우리 안에 편견이나 어떤 배제하는 심리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라고 하는 문제 제기 정도가 이제 겨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했을 뿐이지 네. 항상 좀 마무리해 인권의 주시고요. 예.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예. 앞으로의 세대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글쎄요.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희망나는 99.9 오늘 첫 손님으로 김칠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